이 모델은 진짜 괜찮아요. 이게 진짜 내가 한국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한국에 이런 비즈니스가 없으면 이거 한번 해봐도 될 정도로 괜찮은 비즈니스거든요.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렸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찾아온 브라질 전문가 이재명입니다. 첫 번째 영상 때 너무 많은 성원을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달아주신 댓글들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봤고요. 항상 댓글들을 참고해가지고 브라질 관련된 좋은 컨텐츠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제가 좀 다른 시각에서 브라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소프트뱅크라고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제일 교포인 손정희 씨가 창업을 해가지고 저희한테도 되게 가깝게 느껴지는 그런 회사잖아요. 네. 손정희 씨가 이제 알리바바의 마인에 투자한 거는 정말 이 벤처업계에 유례가 없는 대박 중에 대박이었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뉴욕 시장에 상장을 한 쿠팡 같은 경우도 연이은 이 소프트뱅크의 실패를 한 번에 뒤집어 버리는, 실제로 이제 뉴욕 주식시장에서 알리바바 다음으로 최대 규모의 상장이라고 할 정도니까요. 이런 소프트뱅크가 라틴 아메리카 펀드를 2019년도에 조성해가지고 지금도 브라질에 굉장히 활발하게 투자를 하고 계신 거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제가 이 소프트뱅크의 라틴 아메리카 펀드, 그리고 충분히 다른 나라에서도 통할 만한 소뱅이 투자한 브라질 스타트업들에 대해서 제가 쫙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뱅은 이제 2019년도 3월 달에 이제 공식적으로 출범을 했고요. 지금은 한 40명이 뉴욕, 마이애미, 상파울루에서 이제 활동 중에 있어요. 소프트뱅크가 이제 라틴 아메리카 시장 위에서는 한 50억 불 정도의 이제 펀드를 조성을 했다고 하고, 작년 연말 기준으로 20억 불 수준으로 투자를 했고, 나머지 30억 불은 새로운 투자, 그리고 나머지 반은 기존 포트폴리오에다가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소프트뱅크의 대표격인 비전 펀드가 1,000억 불인 거를 감안을 하면, 물론 이제 그렇게 많은 규모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소프트뱅크가 진출하기 전에 브라질의 이제 직접적인 벤처 시장이 한 20억 불 수준인 거를 감안을 하면 이 영향력이 어마어마한 거죠. 여기서 이제 첫 번째 흥미로운 점은 왜 중남미에 독자 펀드를 조성을 했냐 이겁니다. 여기서 이제 배경이 있어요. 손정희 씨의 최측근이자 지금 현재 소프트 인터내셔널 대표인, 그리고 그 그룹의 이제 CEO인 마르셀로 클라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브라질은 정말 아마추어의 나라가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진짜 이분이 팟캐스트 나와가지고 이런 코멘트를 했어요. And I always use the example that if I could win in Brazil, I could win anywhere. Because things in Brazil are very difficult and it teaches you to basically solve for the hardest potential problem that exists. 소뱅의 중남미 MD 파울로 바소니에 따르면 이 중남미는 글로벌인 비전 펀드가 갖고 있는 종합적인 시각이 아니라 지역적인 시각을 갖고 운영을 해야 되고, 이 중남미에서 한 국가에서 성공을 할 경우 다른 중남미 국가에 이제 빠르게 확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벤처 캐피털이 희망을 하는 빠르게 성장을 하고, 그리고 또 수직적인 성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바소니는 클라우리가 이미 중남미에 비즈니스 경험을 했고 또 성공을 했기 때문에, 만약 이런 클라우리처럼 이런 배경이 없는 유럽인이나 미국인이었다면 이제 기존 비전 펀드로 집행했을 거라고 합니다. 아무튼 소프트뱅크가 지금까지는 Series B 이상, 그러니까 이제 검증된 비즈니스 모델과 지수적인 성장이 가능한 스타트업들 대상으로 투자를 했는데, 오늘 여기서 저의 굉장히 주관적인 생각으로 소프트뱅크의 픽을 받은 스타트업 5개를 두 차례 나눠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소뱅은 총 22개의 중남미 스타트업을 투자를 했습니다. 여기서 브라질에서 창업이 되었거나 브라질에서 주로 활동하는 스타트업들은 17개고요. 3개는 멕시코, 그리고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각각 1개씩 있습니다. 이 활동하는 업종으로 분류를 하면 핀테크가 7개로 제일 많았고, 그리고 이제 이커머스가 5개예요. 지난번 영상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분야가 가장 비효율성이 많은가, 이 점이 되게 중요한데, 이 소프트뱅크가 갖고 있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보면 대략 비효율적인 분야가 어딘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모델은 진짜 괜찮아요. 이게 진짜 내가 한국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한국에 이런 비즈니스가 없으면 이거 한번 해봐도 될 정도로 괜찮은 비즈니스거든요. 이 첫 번째 짐패스 스토리는 정말 재밌어요. 왜냐면 왜 재밌냐면 이게 진짜 스타트업의 스토리거든요. 물론 제가 오늘 이렇게 길게 얘기는 말씀 못 드리는데 아주 간략하게 이제 띄엄띄엄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짐패스는 2012년도에 3명의 창업자가 이 헬스클럽 회원권을 끊어놓고 안 쓰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1일 회원권을 팔자. 그래서 짐 플러스 패스 해가지고 짐패스라는 게 이제 탄생을 한 겁니다. 이런 이제 사이트를 만들었죠. 사이트 안에 헬스클럽 모집을 하고 이제 1일 회원권을 이제 파는 그런 모델을 했는데 이게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다시 이제 피버팅이라고 해서 새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한 게 1일 회원권 안 되니까 헬스클럽 회원권을 팔자. 그러면 한 사이트에서 여러 헬스클럽 그 회원권을 파는 마켓플레이스를 만들었는데 이것도 망했어요. 세 번째로 짐패스가 그러면 이거 안 되겠으니까 이제 월 정액제로 가자. 그러면 월 정액제를 내면 짐패스가 갖고 있는 네트워크에서 헬스클럽을 사용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건데 되게 괜찮아 보이는데 이것도 망했어요. 그래서 제가 짐패스 스토리가 굉장히 매력적이고 재밌다고 하는 거는 이렇게 실패와 도전을 3번씩이나 2년 안에 했다는 거거든요. 이거를 하려면 정말 엄청난 맷집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한 번 실패를 하면 동기부여가 엄청 떨어지고 그러면 팀이 굉장히 이제 사기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물론 돈도 많아야 돼요. 근데 당시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계좌 잔고에 정말 몇천 회밖에 없을 정도로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모델이 이 스타트업을 성공을 시킨 4번째 비즈니스 모델에 안착을 합니다. 이 모델은 되게 간단해요. 회사들 대상으로 짐패스 회원권을 파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회사는 짐패스 회원권을 복지로 직원들한테 제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직원이 그 짐패스 회원권을 신청을 하면 그 숫자에 따라서 회사가 짐패스한테 돈을 지불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재밌냐면 한번 보세요. 제가 이제 기존에 만약에 헬스클럽을 내 돈 주고 다녔다면 내가 짐패스 회원권이 있을 경우 저는 그냥 회사 옆에 있는 헬스클럽을 짐패스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집 옆에 있는 헬스클럽도 짐패스 회원권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디 출장을 갔다가 또 헬스클럽이 있으면 짐패스 회원권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델이거든요. 이게 그래가지고 지금 브라질에서는 회사들 중에서는 직원 복지에 짐패스가 있냐 없냐가 엄청 중요해집니다. 참고로 우리 회사는 없어요. 이게 없습니다. 예. 이 스타트업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매력이라고 해요. 이게 정말 오뚜기처럼 넘어지고 또 일어서고, 근데 이게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은 아닌데 정말 이 사람들이 대단하다는 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테크라고 이제 불리는 이제 낀또한달은 스탠포드 MBA 동문 2명이서 이제 2012년도에 후반에 이제 창업을 했어요. 저는 이제 스타트업들 그 창업 배경을 들을 때마다 이제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까칠하게, 왜냐면 다들 이렇게 드라마틱한 케이스가 있다는 점에서 과연 진짜일까라는 이제 그런 이제 의구심을 갖거든요. 아무튼 여기 창업자들도 자기네들이 월세로 이제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어렵고 복잡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런 스토리를 이제 얘기를 해줘요. 근데 여기 그 창업자 중에 한 명이 이제 가브리엘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스탠포드 MBA 하면서 에어비앤비에서 이제 그때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2011년도예요. 11년도니까 아마 온라인으로 그 이제 에어비앤비가 방을 렌트를 하고 하는 걸 봤으니까 이 사람 생각에는 이것도 집을 월세 계약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느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적용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말씀드린 대로 브라질에서 집 하나 계약하려면 정말 피곤해요. 일단은 뭐 보증인이 있어야 되고, 보증인이 없으면 보험회사에서 보험 가입해야지, 그러면 신용등급 봐야지.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도 복잡한데 또 부동산들이 되게 수동적이에요. 내가 원하는 기준에 그 원하는 집을 찾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거를 낀또한달이 약간의 이제 쇼핑하듯이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어서 정말 내가 원하는 기준에 어느 지역에 이제 그 쉽게 찾을 수 있게 했죠. 이 낀또한달의 핵심은 사용자 중심 문화인데요.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이 디지털에서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편한 거죠. 그리고 이 골치 아픈 보증인이나 보험 문제를 자체 내재화를 해가지고 사용자의 불편함을 없앴어요.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공급자와 중간산의 마진을 낮춰가지고 마치 다른 데와 월세가 비슷하게 만들어서 이 낀또한달은 아파트 찾기도 쉽고 그렇게 비싸지 않은 그런 느낌을 줬죠. 여기서 이제 지금 낀또한달의 단계는 이미 러닝커브, 그러니까 이제 학습선이 이제 도달해가지고 충분히 브라질 말고 다른 국가에서 이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됐고요. 아마 뭐 진짜 수년 안에 금방 이제 IPO를 할 만한 그런 회사입니다.